드디어 오늘 수업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내용 같이 구경해보고, 적당히 뭐 오늘 좀 일찍 퇴근하죠, 뭐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도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거 내용이랑 해서 중간고사 앞부분 정리하는 것까지를 다음 주에 진행하고, 뭐 원하는 친구들 시험 공부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등등 하시다가 다음 주에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지난 온라인 시대랑 아마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시대에는 실습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무튼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들고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총 3가지 레이아웃 친구들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constraint layout은 사실 우리가 새로 추가를 한 건 아니고 MT 액티비티 해가지고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담아줬던 거를 꾸준히 써오다가 지난주에 이제 비로소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프레임 레이아웃과 같은 쟤랑은 다른 느낌으로 뷰들을 배치해주는 애들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본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화면에 배치하기 위한 가지수를 왜 이렇게 많이 도입을 해놨냐, 골라서 쓰기 힘들게 라고 물어본다면, 심지어 우리가 아직은 쓰지 않은 테이블 레이아웃인가 뭔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는 일단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굳이 도입을 해서 쓰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안드로이드 동네는 특히나 여러분 들고 있는 기계마다 에뮬레이터 세팅마다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의 크기, 해상도라고 보통 부르죠. 화면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일관적으로, 조금은 더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각각의 내용물들, 각각의 영역들의 크기 내지는 위치를 서로 다르게 적용해 가면서 보여주는 게 이런 추가적인 레이아웃들을 도입하면서 좀 더 쉽게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앱 화면을 구성할 때 이게 뭐를 보여주는 화면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이 버튼의 오른쪽, 저 버튼의 왼쪽, 얘의 살짝 아래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세밀하게 위치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전혀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목록, 채팅방 목록 같은 거 보여주는 거라서 좀 더 편하게 각각의 채팅방 내역을, 각각의 항목들을 그냥 나열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편하게 목표 달성할 수 있겠다와 같은 상황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한다면 3가지 중에 어떤 레이아웃, 이럴 땐 저런 레이아웃과 같이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 constraint layout이에요. 이 친구 가장 처음부터 우리가 써봤고, 그 constraint layout에 포함되어 있는 뷰를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클릭을 했을 때 그 어트리뷰츠 오른쪽에 보면 막 네모 있었고 뭐 파란색 더하기 마크 있었고 등등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constraint layout은 3가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세밀하게 여러분이 크기 내지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동일한 constraint layout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뷰들에 대해 왼쪽, 아래, 오른쪽, 왼쪽 규칙을, constraint를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버튼의 아래, 저 텍스트 뷰의 위에와 같이, 또는 물론 화면 왼쪽 기준 얼마와 같이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이어스라는 게 그래비티랑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바이어스라는 걸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0 해두면 남는 영역이 존재할 때 그 영역에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의 한가운데에 텍스트 뷰가 있으면 좋겠다 와 같이 정해두는 셈이 돼요. 그게 싫다라면 3분의 1 지점,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세팅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 조건을 새로운 뷰를 추가할 때마다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java 파일에서 새로운 뷰를 레이아웃에 add를 해봤잖아요. 우리 .java 파일, 그 ap6.java 파일에는 단순하게 왼쪽 마진, 위 마진, 그 다음에 너비, 높이 이렇게 4가지 숫자만 잘 지정해주면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컨스트레인트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정해주는 자바 코드를 .java 파일에 직접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할 줄 몰라요. .xml 파일로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겠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xml 파일 그 텍스트 내용을 실제로 눈으로 구경해보면 꽤 많은 어트리뷰트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지정을 해두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 미리 규정돼 있는, 미리 지정돼 있는, 고정돼 있는 규칙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세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이너 내지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품을 팔아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요. 그게 단점입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이랑 비교하면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각 뷰들이 추가되는 순서대로 .xml 파일이라면 적혀 있는 순서대로 버튼, new 버튼 해가지고 add view 한다면 그 add view 호출하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 내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을 시켜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뷰를 레이아웃에 추가할 때 다른 뷰들, 이제까지 추가했던 다른 뷰들이랑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하는 게 목표다 라면 그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면 그냥 add view, add view, add view만 하면 돼요. 너비 높이만 지정해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전의 뷰가 어딨지? 그 다음 뷰가 어딨지? 가장 마지막 뷰는 어딨지? 해가지고 조건을 좀 더 복잡하게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에요. 편합니다. 목표가 뭐냐에 따라 편하게 달성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역시나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규칙이 매우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규칙을 뚫고 뭔가를 한다가 불가능해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이 버튼의 오른쪽에 텍스트 뷰를 배치하고 싶다 라면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단순히 추가하는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화면 영역이 낭비되거나 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냥 무지성으로 추가하다 보면 화면 밑으로 오른쪽으로 뚫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훨씬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마진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화면을 뚫고 나가거나 하진 않겠죠. 프레임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영역, 레이아웃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뚫고 나가기도 쉽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스크롤 뷰를 써서 스크롤 기능을 달아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 스크롤 뷰라는 친구도 사실은 레이아웃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얘는 정밀하게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일종이랍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뭐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스크롤 뷰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포함되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스크롤 뷰도 레이아웃이니까 화면상의 스크롤 뷰가 얼마만큼 차지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스크롤 바를 자동으로 화면에 보여준다거나 사용자가 이제 터치를 해서 위아래로 스와이퍼를 할 때마다 얼마만큼 위아래로 던져줄 거냐 등등 스크롤 뷰라는 레이아웃이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자, 요 세 가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각각의 뷰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을 지정해 주는 게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뷰를 추가할 때마다 무조건 여러분은 화면 기준, 화면 왼쪽 기준 얼마만큼, 화면 위 기준 얼마만큼과 같이 각각의 뷰들의 위치를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전에 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몇 개가 추가되어 있냐 등등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뷰, 원하는 버튼을 화면상에 정확히 원하는 좌표에다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매우 쉬워요. 내가 항상 예를 들면 레프트 마진 16, 탑 마진 16으로 해놨다. 그 뷰는 항상 그 위치에 화면상에 보이게 될 겁니다.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버튼을 안 겹치게, 뷰들을 안 겹치게 보여주는 거 역시나 여러분이 수동으로 각각의 마진들을 지정을 잡아줘야 돼요. 번잡하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래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렇다 칩시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프레임 레이아웃은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복잡하다는데 프레임 레이아웃도 복잡하잖아. 이 자식도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슬라이드를 투자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는 재탕한 거긴 해요. 작년에 쓰던 겁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BT1, BT2, BT3를 요런 계단 느낌으로 나열되도록 화면상에 배치가 되도록 우리가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라고 친다면, 이걸 .xml 파일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한다 친다면, 이런 느낌으로 새 레이아웃을 써서 진행할 때 셋 다 일종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간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xml 파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실제 .xml 파일 안에 XML 엘리먼트들이 실질적인 포함 관계를 띄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java 파일을 써서 버튼 3개를 추가할 때도 레이아웃을 find 해와서 그 레이아웃에 add를 3번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될 거예요. 일단 요 셋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constraint 레이아웃을 쓴다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치를 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방법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선호하는 한 가지를 골라가면서 다양한 규칙들 중에 하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BT2에 대한 constraint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걔를 BT1, BT3 위치랑은 무관하게 BT2는 무조건 화면 왼쪽 기준 요만큼, 화면 이 기준 요만큼으로 잡아서 계단 느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원한다면 요 세로랑 관련된 조건을 BT1 밑에 살짝 마진을 줘서 왼쪽 기준으로는 여전히 화면 왼쪽 기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 세로 조건을 이 밑에 배치될 BT3의 윗면 기준으로 바텀 마진을 줘서 배치를 하는 것 역시나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세로 버전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보여줬지만 가로 버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돼요. BT1 왼쪽 기준 요만큼, BT1 오른쪽 기준 요만큼, 또는 BT3의 왼쪽 기준 마이너스 얼마만큼과 같이 지정을 하는 것 역시나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기준 얼마만큼 마진을 주거나, 또는 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뷰의 위치 기준 얼마만큼과 같이 조건을 지정하거나,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다르게 지금 음영 처리된 저런 조건을 지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지금 버튼 1 추가하고 2 추가하고 3 추가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버튼 2, BT2에 대한 위치와 크기를 지정할 때는, 버튼 2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무조건 버튼 1 기준으로, 세로 버전이라면 버튼 1의 아랫면 기준으로 마진 얼마만큼 줄 거냐만 지정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요 가로 버전은 화면 전체,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전체 기준으로 마진을 잡게 될 거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BT2에 대해서 화면 위 기준으로 얼마만큼과 같이 조건을 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지금 요 마진을 조금만 잡는다면 BT1이랑 BT2가 겹칠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그 겹치는 것 자체가 목표다 라면 여러분 목표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위에다 올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버튼 오른쪽에 BT2를 배치한다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당연히 그게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규칙을 지정하는 방법, 자유도 측면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정하는 방법에 이미 추가된 뷰들의 위치랑 크기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리니어 레이아웃은 BT1 오른쪽에 BT2를 배치하는 게 안 된다. 세로 버전이라면. 가로 버전을 쓰면 그때는 아래에 배치하는 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세로 버전 안에 가로 버전을 또 집어넣는 식으로. 근데 걔는 레이아웃을 하나를 더 쓰는 셈이니까 우회를 하는 셈이 되겠죠. 자, 마지막 프레임 레이아웃은 얘는 아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 레이아웃 안에 지금 버튼이 3개가 들어있는데 BT2에 대한 조건을 지정할 때는 BT1 기준, BT3 기준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기준으로만 마진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해요. BT2 우리가 새로운 버튼 추가할 때 그 안에 지금 뭐가 어떻게 들어있냐는 일절 고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면에 16,16부터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는 그게 엄청나게 힘들 텐데 이전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면 그게 쉬워요. 그냥 16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BT1이랑 BT2가 안 겹치게 만드는 게 목표다라면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BT1이 나중에 요만한 크기로 올 예정이니까 BT2의 탑마진을 꽤 넓게 잡아둬야겠구만과 같이 여러분이 미래를 예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그 친구들 크기를 지금 물어본다거나 파인드 해와갖고 그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귀찮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일단 셋 다 레이아웃이랑 뷰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xml 파일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2주차인가 3주차인가 살짝 얘기했었죠. 3주차? 4주차? 기억도 잘 안 나요. 아무튼 간에 그때 살짝 얘기하기로는 .xml 파일, XML이라는 파일 포맷은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꺽쇠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포함 관계를 표현하기 쉬운 게 XML 형식인데 레이아웃과 뷰들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를 구성해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아웃 안에 뷰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2개랑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버튼 3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xml 파일에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포함 관계는 약간 영속적이에요. 영속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뷰가 어떤 레이아웃 하나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레이아웃이 아닌 다른 레이아웃에 이중으로 포함을 시키는 건 막혀 있습니다. 어떤 버튼이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포함되고 다른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도 포함되고 등등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이 .java 파일 안에서 add 뷰를 호출하면 얼마든지 추가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처음 추가할 때는 당연히 어떤 레이아웃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근데 add 뷰를 연거푸 한 번 더 호출한다. 그러면 무조건 에러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포함 관계가 매우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구조론 수업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컴퓨터 2학년 때 열리는 트리 구조를 갖는다 보시면 돼요. 트리 뭔지 아나요? 여러분 인문소프트웨어 융합전공에서 우리 트랙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빡센 트랙을 한다면 컴퓨터 수업을 가서 들어야 되죠. 빌넛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자료구조론 수업을 들어보면 이 트리라는 자료구조를 여러분이 구경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트리가 뭔가요? 그렇죠. 일단은 나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료구조로서의 트리는 무슨 뜻인가요? 수업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수업. 관심 있으면 가서 들어보세요. 영상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자료 구조로서의 트리는 일단 그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보통 표현하는 동그라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그라미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 동그라미랑 다른 동그라미를 연결하기 위한 선이 존재하는데 그 선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는 자신의 부모, 보통 패런트라고 부르는 부모 노드로 향하는 선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그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은 유일한 예외가 유일하게 유일하게 엄마가 없는 노드가 이제 보통 루트라고 얘기하는 최상위 노드가 되는 거죠. 걔 하나를 제외하면 모든 노드들은 반드시 부모 노드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선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친구들과의 연결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진 트리다라고 하면 그 자식 노드의 수가 0개 또는 1개 또는 2개까지 가능한 게. 그래서 선이 패런트까지 포함하면 최대 3개까지 있을 수 있는 걸 바이너리 트리라고 부르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트리 구조를 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창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xml 파일 수정할 때 디자인창 보면 컴포넌트 트리 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버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를 할 때도 여러분은 이건 저만 할게요. 우리가 .xml 파일에서 새로운 버튼을 이 화면에 추가를 할 때도 여러분은 어떤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거냐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거냐, 여러분은 원한다면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또는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화면 전체를 구성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2개 이상을 선택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이 버튼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면서 또한 프레임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면서 또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직속으로 포함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집어넣는 건 가능은 하죠. 근데 방금 얘기하는 그 중복이 안 된다는 건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배제를 하고, 근데 부모가 2 이상인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0명일 수도 없고요. 여기서 지금 부모가 없는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화면 전체 구성하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우리가 지금 어떤 레이아웃을 쓰냐랑 무관하게 레이아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함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큰 과제로 나가기 직전 타이밍이고, 요 애플 수업이 앱을 만드는 수업이면서 또한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때 배웠던 거를 어느 정도 복습을 해가는, 그러니까 굳이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용 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쓸만한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목표니까 지금 당장 요거를 구경해봤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포함관계, 요 트리 구조라는 거를 안드로이드 앱 동네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그게 대충 어떤 느낌이다 정도만 일단 가져가는 게 의미를 갖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절반이 끝나요. 원래 지금쯤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23분밖에 안 지났어요. 오늘 안에 다 끝나겠는데? 다음 주에 뭐 하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23분이니까 이거 좀 진행하다가 집에 갑시다. 그래서 2부 내용은 우리 뭐 마진이니 패딩이니 그래비티니 뭐 위즈니 하이트니 뭐 그런 거 지정해 봤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살짝만 더 짚어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앱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인스턴스들, 레이아웃들도 당연히 뉴 프레임 레이아웃 해서 여러분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인스턴스들이 뒤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는지를 살짝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 개념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애드 뷰를 할 때 그 애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엄청나게 긴 코드가 뒤에서 동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뷰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바꿀 때, 그러면 이제 텍스트 뷰를 땡겨온다든가 하는 작업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 건으로 바꾼 시점에 어떤 메소드 내용물이 실행됨으로써 목표가 달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본 이 제탕을에서 AP5라 적혀 있는데 AP6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버튼 하나를 추가하는 앱이 존재한다 칩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코드를 적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java 파일에 비슷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보고 구경해 보시면 돼요. 자, 저 당시에 조금 뜬금없이 레이아웃 파람스 라는 형식을 굳이 점 찍어가면서 해서 선언 적어서 새로운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걷다가 150 곱하기 150 크기랑 너비랑 높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탑 마진, 레프트 마진 지정해 놓고 애드 뷰를 할 때 마지막 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동봉을 해서 우리가 추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 짓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이 화면을 구성하는 트리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시점은 add view를 호출하는 시점, 맨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 무슨 뷰를 추가할 거냐, BT 해갖고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 해서 파람수를 동봉을 해서 호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T랑 파람수는 add view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서로 남남이었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형식조차 서로 다른 인스턴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BT 같은 경우는 우리 늘 봐왔던 그런 느낌의 버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버튼에 대한 새로운 선언을 적을 때 find 해와서 이미 존재하는 인스턴스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맨 땅에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당시의 목표, 지금 시작 버튼, 여긴 발사 버튼이긴 한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의 목표는 새로운 버튼을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그래서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첫 줄이 find view by id가 아니라 new 버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새로운 버튼에다가 뭐 BT라든가 high라든가 그런 느낌의 텍스트가 적혀 있는 상태로 추가하려는 게 목표였다면 여러분은 add view를 호출하기 전에 bt.setText 해가지고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한 다음에 add view를 하시는 게 가능해요. 물론 나중에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그에 비하면 파람스는 지금 추가하려는 버튼의 위치 및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게 가능합니다. 파람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것저것 다 있는데 거기는 텍스트라는 건 없어요.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bt.setText에서 우리가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 버튼에 대한 레프트 마진을 bt.left 마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람스.left 마진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쥐들 맘대로지 아주 그냥. 자, 요거 다른 동네에서 예를 들어 아이폰 동네에서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동네는 일단 요래요. 윈도우스 폰 동네에서는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뭔 개짓이냐? 실제로는 버튼을 추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파람스 해가지고 new 어쩌고저쩌고 해서 별도의 인스턴스 만들어서 그 파람스에 점 찍어서 마진이니 크기니를 지정해서 우리가 동봉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죠? 자,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다르게 얘네들은 그 버튼, 지금 같이 추가하려고 하는 버튼이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버튼을 화면상에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그 버튼이 포함될 예정인 레이아웃이 알아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트해 둔 두 가지 인스턴스를 담아서 우리는 add view를 호출해서 이런 텍스트가 적혀 있는 버튼을 레이아웃상에 이런 느낌의 위치랑 크기를 갖도록 추가하려는 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좀만 더 부연해 볼게요. 우리 마진이랑 패딩 구경해 본 적 있죠? 그래서 버튼에 대한 마진을 지정했을 때랑 버튼에 대한 패딩을 지정했을 때 확실히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같이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면서 방금 전 내용을 좀 더 부연을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일단 마진이에요. 마진은 영어 단어고 프랑스어일 수도 있겠어요. 자, 어떤 뷰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는 BT죠. 새로운 버튼에 대한 마진을 지정한다라는 건 그 뷰, 대상 뷰 버튼이랑 그 상위, 걔를 포함하는 레이아웃 사이에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예요. 괜찮아요? 이 버튼이 이 레이아웃 상에서 왼쪽 기준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 위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놓일 것인가는 당연히 그 레이아웃도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탑 마진이랑 레프트 마진이라는 데이터는 어트리뷰트는 누가 사용하냐, 누구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때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 걔를 포함하는 레이아웃과 관련한 코드를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상위 뷰가 지금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아웃이죠. 프레임 레이아웃이 그 버튼의 실질적인 위치랑 크기를 정할 때 이 탑 마진, 레프트 마진만큼의 추가 공간을 감안해서 정해주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마진 영역, 어떤 버튼에 대한 마진 영역은 그 버튼 거가 아닙니다. 그 부분 아무리 누른다고 그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되진 않아요. 맨땅을 누르거나 아니면 걔 뒤에 깔려 있었던 다른 버튼을 누르는 걸로 간주를 해줄 겁니다. 이게 마진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트리 아직 기억나죠? 반면 패딩은 방향이 그 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버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 추가하는 버튼에 패딩을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때는 파람스.점 패딩 어쩌고를 하는 게 아니라 bt.점 셋 패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딩 값은 어떤 버튼에 대한 패딩은 그 버튼과 걔 내용물, 그 네모 안에 보여주기 위한 내용물 사이에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한가운데 텍스트 보여줘야 되죠.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패딩을 지정한다는 건 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뷰들을 얼마만큼의 내부 영역을 패드로서 남겨두고 그 안에서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를 정하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물로서는 하위 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뷰 안에 그 뷰의 본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텍스트죠. 그런 어트리뷰트들을 보여주기 위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딩 값은 누가 사용하냐, 언제 사용하냐는 버튼에 대한 내용물을 실행할 때, 버튼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때 지금 버튼의 크기가 64 곱하기 64로 일단 결정이 났어요. 확실히. 원래 최소 크기를 갖도록 원래 최대 크기를 갖도록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레이아웃이 나한테 네 크기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64 곱하기 64라는 한정된 내 영역 안에서 내 버튼인데 텍스트를 한 줄로 출력해야 될지 두 줄로 출력해야 될지 등등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결정할 때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패드를 추가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된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버튼에 대한 패딩 영역은 명백히 그 버튼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도 보라색 내지는 회색으로 보이고 그 패딩 영역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거나 하면 그 버튼을 누르는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래서 서로 방향이 반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겨요. 마진은 이 뷰랑 걔를 포함하는 상위 뷰 사이에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위 뷰 사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뷰의 일종으로서의 레이아웃들은 버튼이나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애들이랑 다르게 자신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 다른 뷰들을 하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트리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뷰의 상위 뷰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루트를 제외하면. 그래서 어떤 뷰랑 상위 뷰 사이의 관계에서 쓰기 위한 데이터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누가? 하위 뷰에서. 괜찮아요? 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자,
여러분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 칩시다. 우리가 지금 버튼 막 4, 5개 추가해봤잖아요. 걔네들은 다 마진이 다르게 만드는 게 가능했죠. 근데 그 마진이라는 중요한 정보, 그 마진이라는 정보는 버튼이랑 프레임 레이아웃 사이에서 사용할 정보인데 그거를 프레임 레이아웃에 담아두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 프레임 레이아웃은 뷰들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다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서로 다 다른 마진값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타임 언더스코어 스타트 할 때도 살짝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시작 시각이라는 거를 딱 한 가지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3초일 수도 있고 5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 버튼을 2번을 연거푸 누르는 게 가능하다면 첫 번째 버튼에 대한 시작 시각은 2초고 두 번째 버튼에 대한 시작 시각은 4초다. 이 2라는 숫자, 4라는 숫자를 하나의 변수에 다 때려넣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그런 게 목표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파이썬에서로 친다면 리스트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자료 구조를 들고 오거나 해서 지금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시작 시각들이 각각 얼마인가를 따로따로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 비슷한 구조가 지금 상위로서의 레이아웃이랑 하위로서의 각각의 버튼들에 대해서 달려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분명히 어떤 버튼의 마진 값은 레이아웃이 쓸 값입니다. 근데 그걸 레이아웃에 담아두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추가할 때 동봉을 해서 담는 식으로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세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레이아웃이 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 한 다음에 점을 찍고 어떤 버튼에 대한 마진을 가져온다, 어떤 버튼에 대한 마진들을 지정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메서드를 잡아두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하위 뷰로서 버튼들을 추가할 때 파람스라는 별도의 인스턴스를 들고 거기다가 세팅을 해둔 상태로 새로운 하위 뷰를 추가할 때마다 동봉을 시키도록 설계를 해놨다 보시면 돼요. 이건 잘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패딩 부분까지 같이 한번 구경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겁니다. 자, 모든 뷰들은 상위 뷰를 단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포함관계 트리 구조가 칼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뷰, 버튼에 대한 패딩 값은 또는 더 심각하게 본다면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 값은 그 프레임 레이아웃이 사용할 데이터예요. 걔가 내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다른 버튼들의 가로 세로 위치 또는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요만큼의 패드 영역을 남겨두고 그 안에 조그만 네모 안에서 다른 버튼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레이아웃 본인이 쓸 거고 여기서 포함 관계는 레이아웃과 버튼들 사이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고 모든 버튼들은 자신의 상위 뷰로서 나 자신 레이아웃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layout.setPadding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버튼들에 대해 균등하게 레이아웃의 패딩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는 파람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상위 뷰가 보기 위한 거를 지금 동봉해서 올립니다가 아니라 내려서 지금 보기 위한 거다 보니까 걔네들을 포함하는 상위 뷰에 대해서 셋 패딩을 지정하는 게 가능한 거죠. 물론 버튼에 대해서도 셋 패딩을 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버튼은 다른 뷰를 포함하진 않지만 자신의 내용물, 어트리뷰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표현하기 위한 내부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을 얼마나 여유 공간을 남겨두고 활용할 예정이냐에 따라서 한 줄로 출력할 건지 두 줄로 출력한 건지가 바뀌게 될 거니까 그 과정에서 그 버튼 자체에 지정해 놓은 패딩 어트리뷰트 값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패딩을 지정한다. 그러면 layout.set 패딩 하시면 돼요.
레이아웃에 대해서 마진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레이아웃과 그 하위 뷰들 사이에서 마진을 지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버튼들 각각에 대해서 마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레이아웃의 패딩을 지정하는 건 여전히 레이아웃 안에 있는 버튼들의 위치랑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레이아웃 자체 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위 뷰인 레이아웃 그 하나에 대해서 패딩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사람들 다시 볼게요. 부모 빨간색인데 엄마 미안. 이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의 위치랑 크기가 결정되면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화면상의 영역 요 정도 있다 칩시다. 요만큼이 레이아웃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버튼의 영역은 그 레이아웃 안에서 이제 일부분 지분을 가져가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버튼에 대해서 이런 느낌으로 레프트 마진이랑 탑 마진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레이아웃의 위치랑 크기는 결정됐다 치고 요만큼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레이아웃이 포함하고 있는 이 버튼과 이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번 에뮬레이터 화면 크기 요거니까 그 상황에서 요 데이터들이 쓰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2명이 포함되어 있죠. 데이터를 2배 뻥튀기한 만큼 써야 되는 거죠. 4개라 칩시다. 4개의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레이아웃이 써야 됩니다. 만약에 버튼이 36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365 곱하기 2만큼의 숫자들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면 그나마 간단해요.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면 이거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폼은 돌려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면 당연히 다른 영향들을 추가로 미치게 되겠죠. 지금은 가장 간단한 프레임 레이아웃을 예시로 들고 봅시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활용할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과 그 안에 있는 버튼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레이아웃 자체에다가 어트리뷰트로서 담아두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안에 뷰가 1개 들어갈지 2개 들어갈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요 안에 있는 애랑 바깥에 있는 애 사이에 사용할 데이터인 마진은 안쪽 친구를 추가할 때 동봉을 해서 넣어줍니다. 버튼을 add 할 때마다 서로 다른 마진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근데 패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패딩도 역시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패딩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죠. 이 패딩 영역 역시나 이 레이아웃과 걔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위치 크기가 결정되어 있을 때 이 패딩 영역 역시나 걔가 포함하고 있는 버튼들의 위치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레프트 패딩을 30만큼 지정했다. 라면 그 30이란 숫자 하나를 가지고 모든 버튼에 다 동등하게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죠. 모든 버튼들 위치가 다 내려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때는 버튼이 100개가 추가되든 2개가 추가되어 있든 지금 레프트, 탑 2개만 봅시다. 그러면 2개의 데이터만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위 뷰들의 수랑은 무관하게.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레이아웃이 쓰는 데이터가 맞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레이아웃한테 직접적으로 점 찍어서 셋 패딩을 하도록 설계를 해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달리 볼게요. 자, 이 지금 가장 좌상단에 할 버튼에 탑 마진을 16으로 주는 거랑 레이아웃 자체의 패딩을 16으로 주는 거랑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그 어트리뷰트, 그 중요한 16이라는 데이터를 누구한테 추가해 주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 추가를 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진을 추가한다 할 때는 레이아웃한테 저 버튼의 마진은 얼마다라고 따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점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상하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버튼이랑 동봉을 해갖고 집어넣는 파람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레이아웃한테 이 버튼은 16이야, 저 버튼은 32야 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이거 재밌다 싶으면 자료구조론 수업을 다음 학기에 1학기에 신청해 보시고요. 그거 이제 ABF 끝났을걸? 이제 노말 상평으로 바뀌어서 학점 따긴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물론 C 받긴 더 쉬워졌을 거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2부 끝이래요. 다음 주 뭐하지? 이 뒤에는 최종 목표가 별표 쳐져 있을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구경하면 일단 두 번째 세트도 얼추 끝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중점 내용이 뭐였죠?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때 했던 말 중에 그럴싸한 말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엔간한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게 되는 코드는 항상 대동소이 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앱을 큰 과제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져가시든 간에 여러분은 적당한 타이밍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 그거를 어딘가에 또 옮겨 놓는 택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순발력 측정하는 앱 생각해봐요. 맨 마지막에 3.5초 걸렸습니다. 그 3500이라는 숫자를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굳이 시작 시각을 기록해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뺄셈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을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화면상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냥 버튼만 사라지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순발력 측정 앱이라고 우리가 요거를 앱스토어에 또 올릴 만한 그런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순발력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빨라졌는지 같은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대부분의 여러분이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택배를 어디서 가져와서 어디다가 전송하냐, 물류 관점에서의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얘기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뷰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또는 어떤 뷰에다 데이터를 갖다 놓는다 할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 뷰를 어떤 이름에다 선언을 통해서 어떤 이름에다 담아 놓고 set 텍스트를 하든 get 텍스트를 하든 해서 데이터들을 얻거나 지정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게 되는 자바 코드, 문장이나 선언은 대동소이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언제 데이터를 갖다 놓을 거냐와 같은 내용들은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 얘기로 들어오고 특히나 프레임 레이아웃 얘기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시점들을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한다면 내가 생으로 좀 자바 파일에서 생으로 추가한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버튼에 대해서도 그 새로운 버튼을 눌렀을 때 또 다른 어떤 메소드 내용물을 실행한다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화면을 여러 개를 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화면에서 지금 열심히 담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화면에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텍스트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 사람이 확인 버튼을 눌렀냐 취소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번 화면을 보여주게 만든 그 이전 화면한테 던져주고 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시점이 코드 실행을 위한 시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한 차원씩 한 단계씩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java 파일 적을 때는 또는 .xml 파일 다룰 때는 우리 첫 번째 세트에서 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비슷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슬라이드 살짝 읊어놓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전까진 그나마 쉬웠어요. 화면상에 헬로 월드가 적혀있다.
라면 getText 하면 hello world 나올 거잖아요. 직관적이었습니다. 어떤 뷰에 내가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셋을 한다. 그러면 그 뷰에 안녕하지 않으세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setText니 getText니 걔네들은 걔네들도 메서드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중괄호 열고 닫고 있을 겁니다. 그 중괄호 내용물이 우리가 얼마든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눈으로 보지도 않고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직관적인 느낌의 내용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레이아웃 얘기로 들어오고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얘기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뷰의 위즈, 어떤 뷰의 비지빌리티라는 어트리뷰트를 0에서 1로 바꾼다 라는 작은 촉발제가 뒤에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메소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이번 예시에서 시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미 추가되어 있는 버튼의 마진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이미 추가되어 있는 마진을 건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걔만 안 보이고 끝이 아니에요.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에 부여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걔가 이제 안 보일 없는 셈 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버튼들의 위치랑 크기를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재조정을 하기 위해 걔네에 대한 개별적인 마진,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자체에 부여된 패딩들을 써가면서 새로운 위치랑 크기 등등을 지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 최대 크기를 갖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최대 크기를 갖도록 만드는 건 쉬워요. 남는 영역이 얼마인가를 알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남는 영역이 350픽셀이다. 그러면 이 텍스트 뷰, 마지막 텍스트 뷰의 가로 길이를 350으로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 뷰한테 너 지금 네 내용물은 뭐냐? 헬로 월드 13글자냐? 아니면 안녕 2글자냐? 물어봐서 너 지금 내용물을 화면에 표현하기에 적합한 최소 크기는 얼마니? 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포함되어 있는 너는 크기를 얼마로 잡아줄게 라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을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복잡한 코드가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뒷면, 우리 에뮬레이터 뒤에, 우리의 점 자바발 뒤에 꽤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구경해 봤다면 이번 두 번째 세트는 기본적으로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연하게도 그런 코드가 안 적혀 있다면 우리 앱은 우리 목표대로 실행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런 코드들을 짜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다른 어떤 분들이 만들어 두신 거고 우리는 그분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적절한 메서드를 적절한 타이밍에 호출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무슨 앱을 만들지 모르니까 어떤 뷰의 위치나 크기를 지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아웃이라는 거의 버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3가지로 마련을 해두는 것까지 해놓으셨다고 보면 되죠.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2를 3가지 버전으로 제출하라고 해봐요. 하겠습니까? 한 가지 버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런 거를 미리 제공을 해주셨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트는 우리가 액티비티라는 걸 다루기 시작할 거고 우리 앱의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구경하기 어려운 근데 그런 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앱 뒤편에서 돌아가는 코드의 비중이 지금보다 또 한 번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또 그분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코드를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그 정도까지 한 세트 진행하면 그때 이제 이제 내가 화면이라든가 뷰들의 배치라든가 등등을 어느 정도 일깨워 이제 머릿속에 담아놨으니까 그런 조건 아래에서 내 목표대로 실행되는 조그만 앱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라고 한 가지 목표를 각자 가져가시고 뭐 예비군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마지막 한 달을 같이 보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중간고사 시점까지는 딱 이런 느낌
우리 앱 뒤에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지금 규칙들이 도사리고 있구나까지만 인지하신 상태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분이요. 그래서 이 최종 목표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고 다음 세트 액티비티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스타트하는 건 좀 그러니까 뭐 시험 요전 내용 질문 받는다 시간을 갖고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분들 하시고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